한 달 후 1년 후는 1957년 발표된 4강의 세 번째 소설이다. 첫 소설 슬픔이여 안녕이나 두 번째 소설 어떠한 미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년 전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여주인공이 이 소설을 좋아하여 소설 속 여주인공 이름인 조제로 불리고 싶어하는 대목이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강 역시 조제라는 인물에 대해 꽤나 큰 애착을 가졌던 듯 4년 뒤인 1961년 희곡 신기한 구름의 조제를 다시 등장시킨 바 있다. 조제는 20대의 여성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마음에 드는 일, 자신을 열광하게 만드는 일을 정열적으로 하고 싶다는 목마름을 갖고 있다. 그녀는 소설가 지망생인 베르나르와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지금은 연하의 의대생 자크를 남자친구로 두고 있다. 베르나르는 금발의 착한 아내 니콜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내에게 애정이 없다. 그들은 월요일마다 자신의 집에서 살롱을 여는 출판사에 다니는 교양 있는 50대 남자 알렉 말리그라스를 중심으로 하여 친분을 맺게 된 남녀들이다. 알렉 말리그라스 역시 아내 파니가 아닌 베아트리스라는 무명 여배우를 사랑한다. 소설은 조제를 그리워하며 파리의 밤거리를 쏘다니던 베르나르가 새벽에 어느 카페에서 조제의 집에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전화를 받는 것은 조제가 아닌 조제의 새 남자친구 자크이다. 베르나르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조제는 베르나르에게 여전히 우정과 비슷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알랭의 조카인 젊은 청년 에두아르가 등장하여 베아트리스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고 힘있는 연극 연출가 앙드레 졸리오가 베아트리스를 눈에 들어하면서 베아트리스에 대한 알랭의 사랑 역시 복잡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베아트리스는 젊은 에두아르의 맹목적인 열정에 마음이 움직여 그와의 만남을 받아들이지만 졸리오의 등장 이후로는 에두아르의 존재를 귀찮아한다. 에두아르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비슷한 또래인 조제와 자크와의 교류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만 교양과 양식을 갖춘 점잖은 알랭은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알코올과 타락한 생활에 빠져든다. 한편 베르나르는 심기일전하기 위해 파리를 떠나 시골로 글을 쓰러 가고 조제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편지를 보낸다. 베르나르가 2달 동안이나 시골에 가서 돌아오지 않아 니콜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게 된 베아트리스가 조제에게 그 사실을 전하며 자기 대신 그녀를 보러 가달라고 부탁하고 베아트리스의 부탁에 따라 니콜을 만난 조제는 니콜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조제는 니콜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니콜의 외로움에 지독한 연민을 느낀 나머지 베르나르를 데려오기 위해 그를 찾아간다. 베르나르는 조제가 자기와 다시 시작하려고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조제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그와 호텔에서 며칠을 함께 보낸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 며칠간으로 끝이 나고 베르나르는 아내 니콜에게로 조제는 자크에게로 돌아간다. 베아트리스는 졸리오의 후원 아래 유망한 여배우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데 성공하고 오랜만에 다시 열린 알랭의 월요 살롱에서 베르나르는 조제와 좋아한다. 베르나르가 거실 저쪽에 있는 자크를 가리키며 조제에게 말한다. 언젠가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가겠죠. 작품의 제목인 한 달 후, 1년 후는 작품 속에도 인용되어 있듯이 프랑스의 비극 작가 라신의 희곡 베레니스 중 로마 황제 티투스와 유대 여왕 베레니스의 이별의 장면에 나오는 대사이다. 이 대사는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연인들의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강은 반대로 이 구절을 통해 한때는 사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잊혀지게 마련인
남녀 간의 사랑과 젊음의 덧없음을 아련하게 조금은 냉소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파리를 무대로 9 남녀의 각기 다른 사랑의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사랑은 무엇이고 젊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다음의 두 구절이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줄 듯 싶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열정이 대도시 한가운데 만들어내는 이런 조그마한 구역들을 알고 있다. 젊음이 맹목에 자리를 내줄 때 행복감은 그 사람을 뒤흔들고 그 사람의 삶을 정당화하며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틀림없이 시인한다. 프랑스와즈 4강 한 달 후, 1년 후 베르나르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네온불빛 때문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이는 몇몇 손님의 눈길을 받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 담당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호사스럽고 당당하고 몽상에 빠져 있다가 돈과 성냥갑들이 오고 갈 때 간간히 그 몽상에서 빠져나오는 바의 계산 담당 여직원들을 좋아했다. 여직원은 미소 없이 지친 표정으로 그에게 공중전화용 토큰을 내밀었다.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공중전화 박스는 지저분했고 전화기는 축축했다. 그는 조제의 전화번호를 눌렀고 밤새 파리 이곳저곳을 무리하게 싸돌아 다녔지만 결국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기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무척이나 피곤한 이런 순간으로 게다가 그는 새벽 4시에 젊은 여자에게 전화를 걸 만큼 어리석어지기까지 했다. 물론 조제는 그의 무례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동에는 그가 싫어하는 앙팡 테리블의 측면이 존재했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고 담뱃값을 꺼내기 위해 한쪽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신호음이 멈추고 잠자고 있었던 듯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야? 하는 조제의 목소리. 베르나르는 두려움에 질린 채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챌까봐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놀라게 했을까봐 염려하면서 꼼짝 않고 있었다.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상스러운 말을 중얼거리며 강변 도로를 다시 걸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온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그를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너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 역시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는 부자고 자유로워. 게다가 너는 그녀와 정식으로 사귀는 게 아니야. 그는 그 목소리가 싫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고뇌와 근심의 물결을 전화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박관념이 되었고 앞으로 닥쳐올 그의 나날을 채울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고 있었다. 그는 한창 때 청년인 양 행동했다. 조제와 함께 인생에 대해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을 고상하면서도 경솔한 방식으로 했다. 조제의 아파트가 그렇게 하기에 적합했다는 것도 말해둬야겠다.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작업대 위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나쁜 환상을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침대 속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 시간이면 늘 잠을 잤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라도 하는 듯 금발에 감싸인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한 채 하루 온종일 그를 기다렸듯이 잠속에서도 불안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면서 청년이 전화기를 도로 내려놓았고 조제는 청년이 마치 제 집에 있는 양 전화기를 들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치밀어 올랐던 분노를 지그시 억눌렀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 남자라고 말하는 거야? 조제가 물었다. 한밤중에 여자 집에 전화하는 건 늘 남자니까요. 그러고 나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도. 청년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조제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자문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랭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청년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도록,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꽤 잘생긴 남자였다. 그러나 통속적인 데가 있고 재미도 없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며 베르나르에 비해 한참 지적이지 못했고 매력도 부족했다. 침대에 앉아있던 청년이 손목시계를 집어들었다. 4시네요? 더러운 시간이에요. 왜 더러운 시간이라는 건데?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조제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조제도 그를 마주 바라보다가 침대 시트를 끌어올려 몸을 덮으려 했다. 그러다가 손길을 뚝 멈췄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녀를 거칠게 덮쳤으며 그녀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에게 속해 있었다. 지금 그녀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이러한 확신에 대한 짜증스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는 퍽이나 유순한 기분이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시트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녀는 시트를 젖혔고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했다. 몸을 돌려 배를 깔고 누우면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베르나르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야 했던 스스럼 없는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청년은 이해할 수도 웃을 수도 없으리라. 그녀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만들어낸 망고불변의 일차적인 관념이 있었고 청년은 그것을 결코 바꾸지 못할 터였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고 그녀는 승리감에 가득 차서 생각했다. 난 길을 잃었어. 청년이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입가에 띈 채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청년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다가왔고 그녀는 그 모습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역시 전화는 뭔가에 쓸모가 있어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급해하며 그녀의 몸 위로 쓰러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난 이 일에 대해 농담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밤의 사건이 아닐 것이다. 이 일은 늘 이 눈길에, 이 눈길 속에 존재했던 어떤 것에 결부될 것이다. 당신 자요? 파니 말리그라스가 신음했다. 나 천식이 도졌어요, 알랭. 미안하지만 차 한 잔 갖다 줄래요? 알랭 말리그라스가 트인 침대 한쪽에서 겨우 모습을 드러내더니 실내복을 조심스럽게 몸에 걸쳤다. 말리그라스 부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1940년 전쟁 전까지 오랜 세월 서로에게 홀딱 빠져 있었다. 그리고 4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각자 50대가 되어 많이 변하고 주름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꽤나 감격스럽고 수줍은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또한 젊은이들에 대해 강렬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호의적인 태도로 말리그라스 부부가 젊은이들을 아낀다고 말했고 그러한 호의 덕분에 말리그라스 부부의 태도는 금세 정당화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어울려 기분 전환을 하고 쓸데없는 충고나 늘어놓으려고 젊은이들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중년의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흥미롭다는 것은 그들 부부 두 사람에게는 젊은이들의 신선한 육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을 지닌 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것을 뜻했다. 5분 뒤 알랭이 아내의 침대에 찻잔이 담긴 쟁반을 얹어놓고는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랭이 움푹 파이고 어둡고 조그만 얼굴은 불면 때문에 긴장되어 있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애절한 빛을 띤 청회색의 두 눈만이 민첩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지난밤은 좋았어요. 파니가 찻잔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알랭은 조금 주름진 그녀의 목으로 차가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려고 애썼다. 베르나르가 항상 아내 없이 혼자 오는 걸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 조제가 몹시 매력적이었다는 것도 말해두고 싶군. 그가 말했다. 베아트리스도요. 파니가 웃으며 대꾸했다. 알랭도 그녀를 따라 함께 웃기 시작했다. 베아트리스에 대한 알랭의 경탄은 아내 파니와 그 사이에 오가는 농담의 주제였다. 그러나 파니는 이 농담이 알랭에게 얼마나 잔인한 것이 되어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매주 월요일 자신들이 개최하는 월요 살롱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베아트리스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나면 알랭은 몸을 떨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베아트리스는 아름다운 동시에 난폭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개의 형용사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는 이 두 개의 형용사를 한없이 되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답고 난폭해. 웃을 때 비극적이고 어두운 얼굴을 감추고 있는 베아트리스. 왜냐하면 웃음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자기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베아트리스. 그녀는 자기 직업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파니의 말을 빌리면 베아트리스는 조금 바보스러운 데가 있었다. 바보스러운, 그랬다. 그녀는 조금 바보스러웠다. 하지만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바보스러움이었다. 알랭은 지난 20년 동안 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봉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양 있는 남자였고 아내와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다. 그런 그에게 베아트리스에 대한 농담이 어떻게 이렇듯 큰 무게를 지니게 되었을까.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힘겹게 들어 올려야 하고 다음 월요일이 올 때까지 매일 끌고 다녀야 하는 큰 무게가 베아트리스는 매주 월요일이면 그가 파니와 함께 매력적인 중년 부부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그가 세련되고 정신적이고 방심한 50대 남자 역할을 행하고 있는 이 집을 방문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베아트리스를 사랑하고 있었다. 베아트리스는 X의 다음번 연극에서 작은 역할을 하나 맡게 되길 바라고 있더군요. 참, 샌드위치는 충분했어요? 파니가 말했다. 말리그라스 부부는 그들의 월요 살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고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풍습에 따르는 위스키를 곁들인 앙트레는 그들에게는 재앙이었다. 그랬던 것 같아. 알랭이 대답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은 채 앙상한 두 무릎 사이에 양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파니가 연민이 담긴 눈으로 상냥하게 그를 살폈다. 노르망디에 사는 당신의 젊은 친척이 내일 도착해요. 그가 순결한 마음과 고상한 정신을 가진 젊은이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제가 그에게 반했으면 좋겠고요. 그녀가 말했다. 조제는 아무에게나 반하지 않아. 자, 이제 우리 잠 좀 잡을 수 있겠지? 알랭이 말했다. 그는 아내의 무릎 위에 놓인 쟁반을 치우고 그녀의 이마와 뺨에 키스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라디에이터가 켜져 있지만 한기가 달려들었다. 그는 한기에 떠는 나이든 남자였다. 그리고 문학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 달 후, 1년 후, 우리는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주인님, 드넓은 바다가 저를 당신에게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티투스가 베레니스를 만나지 못하는 동안 그 얼마나 많은 날이 다시 시작되고 끝났는지요. 베아트리스는 실내복을 걸친 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시구가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내가 이 구절을 어디서 읽었지? 다음 순간 그녀는 한없는 슬픔과 건강한 분노에 동시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전 남편 앞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거울 앞에서 베레니스를 암송한 지 벌써 5년째였다. 그녀는 극장의 관객석이라는 어둡고 거품 있는 바다를 마주하고 서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으리라. 마님,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녀가 할 수 있는 대사라고는 이것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말했다. 거울 속의 그녀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한편 노르망디에 사는 알랭의 친척인 젊은 청년 에드와르 말리그라스는 자신을 수도 파리로 데려다줄 기차에 올라탔다.